안녕하세요. 중앙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그 주성기 박사님은 자주 나오셨고 또 우리 김두원 연구원도 꽤 여기 고정 멤버고 두 분은 새로 오셨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명찰을 다 붙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소개는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일단 한꺼번에 두 가지 대책이 나왔어요. 부동산 대책하고 세법 개정안하고, 그죠? 두 가지 한꺼번에 나왔는데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나올 거 미리 알고 있었고 부동산 대책은 8월 말쯤이나 돼야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던 건데 갑자기 땡겨서 나왔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늘 좀 어제 오늘 그렇게 뭐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특히나 오늘은 목요일 오늘은 전쟁 뭐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더니 끝에 가서 뭐 다른 또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게 부동산 대책하고 세제 대책 개편안 때문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안 좋았고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뭐 혼재됐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외국인 수급이 네. 뭐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 안 좋죠. 지속해서 지금 한 일주일 가까이, 네. 7거래일 가까이 지금 매도세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부담이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대책 둘 중에는 주식시장에는 아무래도 세제 개편의 그 대주주의 과세 그 네. 부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확실히 수급적으로는 안 좋았다라고 할 수 네. 있겠고요. 네. 부동산 대책은 뭐 여전히 시장에서 이견이 좀 분분합니다. 네. 다만 건설 업종이 네. 특이하게 한 4.8% 건설 업종이 뭐 그렇죠. 5% 직접 가까이 다르겠죠. 하락했다는 점에서 개별 종목은 더 빠진 것도 많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실망감과 부담, 대외적인 말씀하셨던 전쟁설, 네. 그다음에 실적 가시화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 뭐 이런 것들이 촉합적으로 혼재되면서 네. 시장은 조금 2,400포인트를 하회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외국인이 IT 주식을 처음 때린 게 한 일주일 된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엄청 때렸는데 그때는 이슈가 그 뭐 인텔도 반도체 시장 메모리 반도체 시장 들어오겠다. 또 어디야? 중국 쪽에서도 이제 좀 가시화되고 그래서 공급 쪽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해서 처음에 이제 팔았던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좀 회복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조금 이견이 분분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달려왔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최근에 한번 이제 조정의 기미가 있었는데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좀 더 네. 부각된 측면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지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 보다 집중하고 있냐면 네. 지금 이 조정 기간이 네. 과연 이게 지속돼서 한 몇 개월 갈 건지 네. 아니면 단기 전에 바탕을 해서 연말에는 다시 우리가 기대했던 네. 뭐 2,6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여전히 IT이기 때문에 네. IT 업종의 특히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번에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IT 말고 다른 주도주를 찾지는 않나요? 일단은 IT밖에 없나? 저희가 볼 때는 네. 여전히 주도주는 IT다. 아 여전히 IT다. 왜냐하면 뭐 흐름이 패션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주도주가 바뀔 때는 한 사이클이 끝날 때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사이클이 여전히 이어진다라는 아. 측면에서 네. 올 하반기에도 IT 관련 주식이 여전히 주도주일 거다. 주도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뭐 주식시장에서의 반응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단 우리 부동산 대책부터 먼저 그 얘기를 해보면 이게 8월 2일에 나왔지만 83 부동산 대책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날짜 부분에서 8월 2일 날로 계산을 하게 되면 또 묘하게도 네. 44일째가 됩니다. 6.19 대책이 나온 지 44일째가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사자가 이렇게 중복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등장한 게 이제 뭐 오늘인 셈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뭐 8.3 대책으로 불러도 굳이 큰 건 아닌데 네, 네, 일단 네. 뭐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이제 8월 2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으니까 네. 8.2 대책으로 지금 시중에서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번에 그 일단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그 이번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뭐 그렇죠. 집을 사게 해주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향성인 네.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이렇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그 평가부터 좀 하고 들어가야 제가 될것 볼 때 그 실수요자 개념도 그렇고 투기 세력이라는 부분도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에요. 명확한 실체가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하나의 프레임을 설정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는데요. 6.19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의 정책 효과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으로 평가가 많이 나고 네. 실제로 대책 발표되고 난 뒤에 약 한 10일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서울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다가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상승률이 지금까지 아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정책 당국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19 대책을 그렇다고 해서 6.19 대책이 실패했다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으니까 네. 새로운 정책, 그렇게 기존에 있는 모든 정책들을 통합해서 나올 수 있는 수단을 다 담아서 내놓으면서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 당국이 어떤 그 실패라는 색깔들을 지우면서도 명확한 어떤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공격할 만한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프레임이 이제 다주택자, 그다음에 이제 투기 세력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는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고 말 그대로 선전포고를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참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우리 참여정부 시절의 대책 발표와 거의 닮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6.19 대책에 대해서도 뭐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무시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시장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닮은 것은 맞습니다. 닮은 것은 맞는데 제가 볼 때 이제 하나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참여정부 시절에 2003년부터 해서 보면은 이제 뭐 저 대책들이 이제 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대책이 발표되면서 또 한 4년간에 걸쳐서 어떤 대책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뭐 네.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LTV나 DTI 부분도 도입이 되고 또 강화되고 이렇게 나눠졌던 것이 이번에 대책 발표에서는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쏟아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그때보다 훨씬 강도가 셀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 상당수가 환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당혹스럽거나 당황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6.19 대책이 나온 것도 역시 수요 조절 대책이었어요. 수요억제 대책이지. 이번 대책도 공급은 뭐 후보 시절에 내놨던 그 17만 원만 발표했지 더 이상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대책도 역시 그 수요 조절 대책, 수요 억제 대책이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정책은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핵폭탄 같은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몇 가지 요인을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생각보다 강남 4구만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걸로 예상했던 것이 전부 다 투기 과열지구로 서울 시내가 들어갔다는 점. 그러면서 11군데가 또 투기 과열지구에서 투기 과열지구죠. 투기지구에서 11군데가 또 더 지정됐다는 점. 그러면서 경기도 일부가 조정 대상 지구로 들어갔다는 점. 이건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번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조금 정부가 개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닌가 하는 계속 노무현 정부와 유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때와 상황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취임 이후에 2개월 동안의 집가 상승이 강남 지역 집가 상승이 이번보다 낮았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서울시의 주택 공급률이 2006년도 5년도 얘기인데요. 93.6% 정도 됐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률이 이미 96%를 넘어섰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당시에 연평균 공급률이 서울 수도권 지역에 33만 호 정도였는데 지금 공급량이 많아요. 40만 호가 넘습니다, 평균.
네. 4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악재가 또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관계장관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1,355조가 넘는 가계부채 때문에 8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9월, 12월 달에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공급 물량이 2015년, 16년도 또 올해까지 17년도까지 공급된 물량이 약 120만 가구가 넘습니다. 입주 물량이 향후로 돌아올 게. 이런 것들로 본다 그러면 이번 그 대책은 대책 그대로의 규제가 아니고 밀려올 앞으로의 어떤 먹구름까지 그 따진다 그러면 더 이상 대책이 나올 게 없지 않나 할 정도로 강력한 핵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저같이 이렇게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 정권이 바뀌어졌지만 사실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한 2년 전쯤 전에 그 기획재정부 장관했던 분께서 야 돈을 빨리 얻어라, 집을 사라, 집을 안 사면 큰일 난다. 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저 학생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4차 혁명, 산업혁명도 있고 IT도 있고 하는데 왜 자꾸 부동산만 가지고 저럴까? 근데 불과 2년 뒤에 다시 와서 문재인 정부하고 아무런 상관없죠. 자기들이 뭐 시행을 한 건 아니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집 걸어와서 2달 동안 가만히 보니까는 부동산 값이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일 저질르기는 전 정부에서 했고 이를 수습은 이제 현 정부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정부의 그 부동산에 관한 대책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활성화했다는 그 낡은 사고방식이 아직도 지금 우리 현재도 이렇게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오늘 또 나중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부동산 투기꾼하고 결국 이제 세제를 동원해서 한번 잡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미 지난 우리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부동산 투기 세력과 과세관청이 다퉜지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10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 30억에 팔았습니다. 20억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그래, 중과를 한다 합시다. 50%, 60%로 올린다 칩시다. 그러면 세금 내고도 양도 차익 20억에 대해 세금 내고도 8억이 남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세제를 동원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만들었던 부동산을 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이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 2008년도 리만 브러스라고 하는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2008년도 연말까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고분양가 분양을 하기 시작해서 2009년도 1월 달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7천 세대라고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2009년도 2월 12일 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요. 2009년도 2월 13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가 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줘서 미분양을 떨었어요. 근데 그게 또 잘 굴러가다가 거래는 뭐 정상적으로 됐으면 모르는데 거래가 잘 안 됐거든요. 그게 누적돼서 2012년도 9월 22일 날 또 미분양 아파트가 9만 세대가 넘어서 그해 연말까지 취득세 50%가 면 혜택과 양도세 5년간 면 혜택을 줘서 거래를 이루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2003년도 2월 25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승원 장관이 그해 3월 12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의 초대 장관으로 취임을 했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는데 네. 그리고 처음 내놓은 대책이 4.1 대책입니다. 이게 4.1 대책의 요점은 뭐냐면요. 과거 2009년도와 2012년도에 양도세 감면 때문에 집을 샀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양도세 감면 혜택입니다. 그게. 4월 달 이전에 5만 가구도 거래 안 되던 것이 4월 달에 5만 가구를 넘어섰어요. 5월 달에 7만 가구 넘어섰고. 취득세도 혜택이 있어요. 네, 취득세 50%가 혜택이니까요. 네. 양도세가 아니고.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막달 효과로 11만 1천 가구가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 거래가 되면 이제 지방세인
저 취득세가 양도세 국세죠. 네, 그래서 이 뭐 세금을 뭐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세제를 이제 완화시킨 거거든요.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정확하게 3년 10개월을 집권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러났는데 그 사이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개로 부동산을 택했다는 건 잘못됐어요. 분명히.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그 정상화되지 않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죽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규제해놨던 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실패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거의 다 정상화시켰는데 이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대체하는 게.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까지 밀려와서 가격 오른 거 아닌가. 사실은요,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호합니다. 저는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강남에 살고 싶어요. 네. 근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겠지만 국민 모두가 서울 시민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요 분산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래 규제만 했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더 가기 전에 딱 이거 아주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주시. 아까 권 교수님은 아닌 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8.3.1 대책 노무현 대통령 때 8.3.1 대책하고 이번하고 똑같다. 8.3.1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대책대로 안 움직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똑같아서 시즌 2다. 그 6.19 대책 나왔을 때도 사실은 이 시즌 2다 그래서 그 6.19 대책 자체를 그 시장에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해준 거고 그래서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번에 8.2 대책이든 8.3 대책이든 하여튼 대책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시장이 대책하고 또 반대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시장은 조정을 받고 그냥 상승세로 다시 진입하기 힘들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딱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얘기해 주시고. 저는 이번 대책이 비수기철에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고요. 네. 성수기가 되면은 아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텐데 내년 4월 1일 양도세 중과세 이전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 내지는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4월 2일 그 이후에. 네. 김도원 연구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물론 부동산 공급이야 워낙 롱텀이지만 네. 이번 정책 확실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도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간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시장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건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네. 안정적인 어떤 거래 정도의 그 상황들은 유지되면서 가격 부분을 안정시키는 쪽에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이번에 나온 대책 자체의 내용들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의 어떤 수요 심리에 대해서 거래 심리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따지기 전에 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거래 자체가 실종된다고 할 정도로 전체적인 시장이 얼어붙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런 충격에서 좀 헤어날 정도쯤이면 아마도 상당히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격 상승 압력 자체가 눌려 있다가 올라갈 수 있는 정도로 그런 압력 자체가 커지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보면은 사실은 초창기에 가격이 여러 가지 대책도로 일부 중간에 좀 떨어졌다가 거의 말미에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가파랐던 그런 그렇죠. 부분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을 되풀이할 가능성. 그러니까 정책의 담당자도 지금 동일한 사람들이고 네. 그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장관도 되시고 또 수석도 하고 계신데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 부분도 아마 유사하게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대책이 주로 이게 세제를 통한 압박으로 그 보여지는데 제일 큰 거죠. 그러나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는 한은 이번 세제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 영향은 미치지만 네, 자기 돈으로 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팔지 않으면 양도세는 아무런 그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그때는 이제 정말로 큰 그 데미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그 세제 일반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자는 거죠.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그다음에 그 대신 정말로 거래는 활성화시키자. 거래세는 완화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른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동결가를 방지한다든지. 그러나 이번 대책은 거꾸로 너무 급하니까 양도세를 강화한다라고 했어요. 거래세를 세게 하고. 예. 그 대신 이제 잠정적인 유예 기간을 두었죠. 내년 4월서부터 할 테니까 그 안에 팔아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번에 이 대책도 반절 정도밖에 완성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순서가 보유세를 해놓고 탈축으로서 양도세를 부과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일단 여기가 지금 조정 지역인가가 있고 투기 과열 지역인가가 있고 그다음에 투기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가 차이가 뭐죠 지금 기본적으로? 일단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가장 커요. 네. 강남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시작했던 게 바로 재건축 사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 DTLTV가 강화됩니다. 강화되고요. 네. 투기 지역과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그거고요. 투기 지역은 이제 그 양도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네. 그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번에 그 조정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정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조정 지역도 이번에 그 양도세 중과세가 해당이 돼요. 그럼 세 군데가 다 해당이 다 되는 해당이 거죠?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분리해서 놓고 보면은 이 양도세 중과세가 투기 지역만 해당이 돼야 되고 투기 과열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네. 이번에 대책 나온 거 보면은 투기 지역은 서울시 25개구가 다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네. 투기 지구는 이제 11군데만 되죠. 그리고 조정 지역은 또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울을 다 포함한 경기도 일부 지역의 조정 지역까지 모두 다 양도세 중과세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기 세종 다음에 과천 다음에 부산의 일부 지역 다 걸리는 거죠 지금? 부산은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으로 들어가. 그 조정 지역에 해당은 되죠. 그러니까 양도세도 걸리죠. 그렇죠. 부산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일단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 구분하실 거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쪽의 경우에는 정확한 용어 자체가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원래 청약 조정 그래서 대상이잖아요. 청약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1순위 부분에 대한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네네. 재당첨한 경우에도 제약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제 부분들로 들어갔던 점은 이제 가점제 위주로 네.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그 무주택자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추첨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떤 당첨에 운이 따라야 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네. 일정한 요건 예를 들어 부양가족 수라든지 무주택자의 그 무주택자로서의 연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청약 자격에서 점수가 높아져 가지고 네.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 중에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기존에 이미 11.3 대책에서 지정됐던 곳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청약 조건 자체를 보다 더 까다롭게 해가지고 네.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이제 주택 획득의 기회를 갖다가 좀 더 강화했다, 확대를 넓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록 그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 지역이 그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되긴 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사실은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청약과 관련해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지원을 위한 도움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첨가됐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궁금한 거는 조정지구하고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차이가 뭐예요? 제일 기본적으로는 세제가 차이가 났어야 되는 양도세가 차이가 났어야 되는 건데 양도세는 지금 똑같이 양도세에 대해서 장기 보유에 공제해 주던 거 똑같이 적용 배제시켜 버렸고 다음에 1가구 2주택은 10% 더 붙이고 3주택은 20% 더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이 적용시켜 버리면 자 그럼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간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재건축 그 조합원 지위 양도 이런 거 규제 그런 거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부분에 대한 규제 네. 강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과 관련해서 기존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을 할 때에는 사실은 재건축과 관련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주택 수를 갖다가 제한시켰죠. 네. 본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수만큼을 자기가 사업 추진 후에 이제 주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하나. 한 채 기본 원칙을 한 채로 해가지고 네. 본래 이제 한 채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두 채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네. 이제 한 채가 원칙으로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 그러니까 네. 조합원인 사람이 자기의 지분 거래 지위 자체를 갖다가 네. 자기가 매도할 수가 없는 상황, 양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뭐 사업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있어서는 더 이상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묶여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나중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비사업과 관련되는 법 개정의 그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사실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왜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강북 지역의 재개발의 경우에는 왜 규제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네. 강북 지역의 경우에서도 재개발의 경우에는 실제로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세를 놓고 있긴 하지만 투자들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부분을 이번에 같이 좀 첨가시켜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좀 더 그 최하한 기준을 갖다 5% 이상으로 해서 강화시키는 것과 함께 실제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의 경우에도 규제를 좀 부담을 주는 쪽으로 내용을 갖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 세법으로 보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투기 지역이 되면 지금 우리가 주로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법인도 주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법인 소유로 있는데 네. 문제는 법인세 최고 높은 세율이 22%인 거고 네. 양도소득세가 최고 높은 게 이제 기본세율로 들어와서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세율이 22%이고 개인이 양도했을 때는 40% 올라가니까 네.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제도가 특별 부가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특별 부가세는 뭔 거니? 발동 요건이 이겁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법인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양도했다라고 한다면 네. 기존의 법인세 22%에다가 네. 10%를 더해서 네. 부과하는 그 특별 부가세가 있는데 네. 그게 투기 지역에는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도 그러면 부동산 투기 못한다. 법인을 통한. 그렇죠. 법인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책에 나와 있는 거기에 해당이 돼서 투기 지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네. 강남 사구역 여기서 양도했다면 자 정상적인 법인세 세율 22%에다가 10%를 더 더해서 내야 하는. 그래도 개인 이름으로 사는 것보다 세율이 싸네요. 그래도 싼 거죠. 네, 물론 이제 법인은 나중에 이익이 남으면 나중에 배당을 해서 주주가 배당 소득세를 낸다. 그걸 감안을 또 여러 가지 내야 되니까. 해보지만 네. 제가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무슨 뭐 조정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양도 소득세보다는 오히려 법인세 쪽에서는 바로 구별의 실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번 대책 중에 3일자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양도세는 내년 4월자로 적용이 되고 좀 날짜가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번에 양도세 같은 경우 법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비축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에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네. 여야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고 실제 시행은 아마도 12월쯤 가야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이게 이제 여야 합의가 이번 발표 나온 법률이 전부 통과되라는 부분은 또 없습니다, 사실은. 네. 뭐 여야 합의가 다툼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그 부동산 시장의 규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네. 분양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청약자들이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에는 공개 분양만 하도록 돼 있지 어떤 이런 청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근거 법령이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인데 그 부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의 법률 개정 사항이냐 아니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냐 아니면은 단순하게 어떤 정책적인 시도로서 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따라서 시행 시기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실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이 해당되는 조치가 지금 이행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 우리 권대중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여야 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들이 제대로 어떤 결실을 못 맺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그 야 쪽에서는 뭐 난리니까. 네, 입장 표명 네. 자체가 지금 상당히 반대 쪽으로. 좀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신문지상에 보니까 이번 대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그런 표현들을 해놓으면서 네, 아마 그러더라고요. 협조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현재 여당에서 굉장히 앞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좀 예상되는 그런 발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4월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쉘터 개념일 것 같습니다. 피난처 같이. 네. 거기가 시간을 준다. 네, 거기에 좀 유예를 해줄 테니까 정부가 직접 메시지를 내기 전에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인인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치권들의 뭐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그 방안은 뭐 근데 이제 나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시기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정비의 제도의 시간이라든지 여야 간의 합의 다 좋은데, 그럼 왜 4월일까? 그 뭐 정치색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4월달에 빅도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흔히 유예 기간을 그렇게 둔 이유, 그다음에 멘트 자체가 그때까지는 활발하게 거래를 해라, 유예 기간을 줄 테니,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 시장은 좀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대책을 이렇게 보면서 일각의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분당 일산은 피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당 일산은 좋다 이러는데 저거 분당 일산 별로 그렇게 좋을 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던데 뭐 결국은 똑같이 다 두들겨 맞는 걸로 됐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투기과열지구나 뭐 투기지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규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부산이 이번에 사실은 뜨거웠잖아요. 계속 뜨거웠죠, 부산은. 청약 시장이 뜨거웠죠. 청약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뜨거웠잖아요. 그런 서울만큼 급등하진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투기과열지구에서 빠진 거는 아마도 그 재건축 시장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신규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정비 사업을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빠져서 아마 그냥 청약 조정 지역,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에 지금 재건축 사업장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안 되죠. 예, 거의 사업이 진척도 잘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뉴스테이 뭐 재개발 같은 경우 뉴스테이 사업으로 대체되기도 하는 그런 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게 반영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빠지는 것으로 서울의 강남 지역의 집값이 이제 그 요동심에서 올라가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랬거든요. 부산은 사업 지구가 있어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구도심지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이 적절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대책 발표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조금 느낌이 묘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도세와 관련돼서 이제 면세 혜택과 하는 그 2년간 보유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실제 거주 조건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강화된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보다 보니까 실제 거주를 아마도 이걸 2년을 요건을 충족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실제 거주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과의 거리 문제라든지 해서 실제 자기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주가 힘든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세 사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세제 혜택을 받다 보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정부에 입각하신 그 장관님들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보니까 위장전입이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단골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대책으로 해서 혹시나 국민들에게도 그런 위장전입의 사례들을 충분히 가르쳐 주면서 그걸 갖다 답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일단 스스로 이게 저 장관급 되시는 분들이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이번에 조건을 되게 강화시킨 상태에서 국민들마저 그것을 혹시라도 답습하는 사례가 나오지는 않을지 조금 혼자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자, 근데 그 청약제도를 이번에 대폭 고친 거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청약제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청약 가점제를 좀 강화시키면서 네. 미분양이 났을 경우는 일반 분양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가점제를 적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실수요자 미분양을 어떻게 또 가점제를 어떻게 적용을 해요? 아니, 미분양 나고 난 후에 일반 분양으로 돌렸던 것도 역시 네. 청약 가점자를 적용해서 그들에게 무주택자에 우선 분양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네. 또 한편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는 이제 부부 합산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로서 7천만 원 이하만 지금 40% 네, 그렇죠. DTLTV 적용하는 걸 50%까지 늘려주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일돌 대출 조건에 딱 해당되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예. 대출 규제를 해놓고 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게 해놔서 거기다가 또 중도금 대출도 규제해요. 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그래서 그 생각이 얘기는 듭니다. 많이 근데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대출 이제 그 규제가 청약제도 걸린다고. 자체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네. 지금 말씀하신 가점제를 굉장히 비중을 늘렸다. 네. 이런 쪽으로 되고 8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거의 100% 이렇게 이제 그걸 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 청약 통장이 아마 1,0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5월달에 금융결제원에서 발표한 게 보면 1,308만 네네네. 가구가 그 정도로 가입돼 있습니다. 1순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1순위 요건을 이번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1년간 그 청약 통장을 보여야만이 이제 지나야 경과해야만이 1순위가 네. 될 수 있었고 지방의 경우는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 공이 이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상당수가 청약에 있어서 1순위 자격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의 가장 주안점은 결국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실수요자로 보고 네. 그 사람들에게 주택 당첨의 기회를 더 주겠다. 정말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네. 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알겠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면서 조금 슬럼화된 지역에 네. 이전 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진도를. 자, 자본주택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쨌든 뭐 내년에 시행한다고 지금 해버린 거니까 그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도 뭐 제한을 해버렸고 다음에 지난번 대책에서 그 6.19 대책에서 그 재건축 사업에서 한 채밖에 못 네, 받는 거 그때 주택-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다 이런 게 다 들어왔으니까 일단은 강남 재건축은 일단은 세게 두들겨 맞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강남 재건축 사업이 거의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으니까 올 스톱된 거나 마찬가지다 뭐 이런 거래 네. 자체가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반면에 또 한 줄 기사를 보니까 현재 그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 사업 이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단지로서 예를 들어 압구정동의 모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네. 우리가 보통 하는 엄마 아파트로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쪽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 한 두서너 군데는 이번에 그 적용 대상에서 지금 배제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상당히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유동성 자체가 투자할 곳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강남 네. 지역의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 현장들이 올스톱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대상들은 상당히 주목을 끌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가 많은 규제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피해가는 여전히 움직임이 또 있겠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그 안 교수님 네. 양도세 이번에 사실은 양도세가 이게 여태까지 갭 투자를 잡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양도세 가지고 갭 투자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양도세 바뀐 내용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어쨌든 뭐 가장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핵심이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네.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이익의 한 30%인가를 이렇게 네. 해주는 거죠. 예, 그 주택의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보유하면 거의 한 80%까지는 이제 그 공제를 해주어서 네네. 그게 한데 이것이 아까 지금 말씀인 갭 투자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오늘 이번 대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세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네. 거기다가 이제 세율을 10%까지
가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하고 또 20%도 예,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기 돈으로 투자한 사람 같으면 몰라도 네. 은행에서 빌려서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양도차익이 나와도 사실상 아무런 그 효과가 없는 그런 그와 같은 아마 그 현상이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아주 특이한 게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그러면 뭐 양도세 이런 거 뭐 10년 이상 보유하면 뭐 면제해주겠다 뭐 등등 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이게 큰 맹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세법의 원칙상은 주택 임대 소득에서 과세를 해야 맞죠. 네. 맞는데 이걸 과세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전세금이 올라간다든지 네. 월세가 조세 전가 효과 때문에 사실 멈칫거렸고 네. 그래서 사실 1세대 2주택 이상인 사람들에서 늘 일부는 이미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자기가 세금을 냈습니다. 네. 냈는데 불구하고 내지 마라 정부가 아직까지 내지 마라 했는데 이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네. 그럼 당신은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한테 임대사업자로 전환시켜 보면 일단 국가 입장은 세원 관리가 명확해집니다. 네. 이건 정말로 공평과세가 제대로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게 과연 조세 전가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네. 월세금이 올라갈 것인가? 저는 일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의 이번 주택 같이 이게 만약에 쉘터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전환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더 권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권장은 좋은데 네. 이제 지금 그게 아마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그러니까 안 내게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양도세라고 하는 국가의 세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는데 네. 국가의 세원을 갖다가 이제 임대사업자 되면 세금 안 문다?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로 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겠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네, 것입니다. 그건 임대소득은 내는데 네, 네.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게 되면 예. 그러면 그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만큼 국가의 세원이 뭐 줄어들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 네. 거의 양도세 세부담이 없어지게 되는 것과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서 그 이번에는 오피스텔도 사실은 좀 규제가 좀 나오고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나오게 돼 있잖아요. 또. 네. 그것도 이제 부동산 대책하고 연결이 안 될 리는 없는데 이게 어디가 혜택을 보고 어디가 피를 보고 이러는 시쳇말로.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참 할 말이 꼭 있는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가계부채 부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계부채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주된 원흉으로 되어 있는데 네. 원흉으로서의 부동산 시장의 그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만큼 정말 심각한 정도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가계부채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실물 주택이라는 실물이 있고 해서 오히려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과 생계비 대출과 달라서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다른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는 안정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서 사실 또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금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니까 그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저는 볼모로 삼아서 전체적인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행동을 통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메커니즘을 본다면요. 만일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안정을 넘어서 만일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추상적인 어떤 용어들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그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소 방법과 그것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열과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정확한 이야기가 없이 가계부채로 인한 모든 원흉은 부동산 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은 뜨거워지니까 너희들은 완전히 식히기 위해서 냉각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논리 구조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측면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교수님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면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다 묶어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옮겨가거나 이거 하게 되는데도 옮겨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전혀 안 만들어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쪽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이번에 완전히 잡으니까 리모델링이 뜬다. 그건 이거 완전히 비껴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축에 해당되고요. 네. 리모델링은 대수술에 해당됩니다. 자기 고치는 거니까. 네,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 지역에 리모델링을 할 단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포함된 현재 가치로 거래되기 때문에 네.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용적률 조금 더 늘리겠다고 그 강남 지역에서 그 리모델링 사업 단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어디가 이제 가능하냐면 이 88년도, 9년도, 90년도 이후에 입주를 시작했던 5개 신도시, 네. 분당을 비롯한 일산, 평촌, 네. 중동, 삼본 이런 지역이 이 앞으로 5년 내에 재건축에 해당되는 연도에 도래됩니다. 그렇죠. 약 한 40만 가구 이상이 이제 해당되는데 거기는 용적률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교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3종 주거 지역이 250%의 용적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상으로 질 수 있는 거를. 근데 이미 250% 이상을 지었거든요. 네. 그게 2004년도에 실시됐는데 89년도, 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270, 80%를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천상 리모델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을 갖고 있어요. 아. 그런 데는 리모델링으로 가겠죠. 그러나 용적률 여유가 있는 데는 리모델링으로 안 가겠죠.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가려면은 리모델링이 완성되고 난 뒤에 해당되는 주택이 시장에서 상당히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서울 시내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은 수직 정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의 사업 추진이 굉장히 미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우리 세제 개편안을 해야 되는데 세제 개편안을 할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집중적으로 우리 안 교수님께서 세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번에 증세안이 나온 거잖아요. 원래 이제 대선 공약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대선 공약에 있었던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소득세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반면에 법인세는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선 공약에는 나왔는데 이번에 그냥 법인세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예, 참 걱정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대선 공약 때 얘기하고 네. 100대 국정과제 때 얘기가 전혀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공약 때는 증세를 표방을 했죠. 소득세. 했죠. 소득세 한다 했는데 네. 집권하는데 석 달 뒤에는 그 얘기가 쏙 빠지고 자연 증가분을 메꾸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늘 방송에 나가서 아니다, 걱정스럽다 했더니 하루 만에 다시 또 말을 바꿨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는 증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토론 주제 같이 갑자기 네. 소득세도 올라가고 법인세도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다 올라와 있어서 네. 그러면 과연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 정책의 기본 표대가 어디 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의구스럽습니다. 첫 번째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에 증세안이 나온 것 중에서는 우리가 평가를 잣대가 하나가 이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을 조금 번 사람은 조금 내자. 그래서 많이 번 사람한테 많이 거두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복지제로 나눠주면 이 사람들이 분수효과처럼 네. 더 경제 살할 것이다. 이 점은 이 잣대로 보면은 나름 평가를 할 만합니다. 네. 그러나 과연 현재 같은 이 시스템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방하고 있는 178조 복지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재원 마련 178조 원까지 도달은 굉장히 어렵다. 조세 정책의 마지막 평가 지표는 국가 재정 건전성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GDP 대비 초임 때
2013년에 GDP 대비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32%였었습니다. 임기 말 때 39.3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박근혜 정부와 그 이하로 국가 채무 비율은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발표된 증세 안가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세출 구조 조정까지 한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출 구조조정은 또 다른 논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서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정부인데 네. 이제는 어떻게든 세출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논리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아니다 분명하게 하자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네.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를 지금 해라.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발표한 부자 증세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기업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편 증세로 가자. 보편 증세로 가자. 그 얘기를 좀 하자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소득자들 세율이 올라가고 법인세율이 올라가니까 조세 부담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표가 타당한 정당한다 할지라도 네. 이러면 이것은 단계적으로 올려야 맞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법인세가 22에서 25를 올린다. 이건 뭐 좋지만 그러나 기업의 입장을 생각해서 부담을 생각해서 매년 1%씩 올리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왜 얘기를 하지 원래 않는 낮을 때도 것인지 그렇게 낮췄었죠. 네, 네. 저는 아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고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걱정스럽고 네. 이게 뭔가 좀 매끄럽지 않고 이게 프로 정신이 좀 부족한 느낌이 뭐 사실은 그냥 좀 듭니다. 급하게 세제 개편안이 네, 네. 사실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전 그거보다도 이번 세제 개편안이 나올 때 더 앞에서 먼저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쪽 네. 그 정부가 이제 원래 공론화를 좋아하는 쪽인데 먼저 공론화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그 저복지, 저부담, 중복지, 중부담, 고복지, 고부담으로 그 중에 어떤 거로 갈 건지에 관한 논의를 국민적 논의를 먼저 좀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 부분이 빠졌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복지 수준이 어딘가를 명확히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북유럽의 고복지냐 아니면 중복지냐. 우리나라는 우리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중복지 바로 밑에 있는 중국은 단계가. 조금 아래죠, 우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복지 상태로 가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를 명확히 제시해주고 네. 그 중복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재원이 이 정도 필요하다. 내가 공약 때 178조였던 것 같은데 아니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러면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재원은 이렇게 마련하겠다. 네. 동의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이 되지. 순서가 되면은 네. 돼야 되는데 네. 갑자기 우다탕탕해서 너 고소득자니까 돈 내라 하면 음. 그 내라면 내지만 이 돈 내가 낸 걸 어디다 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좀 지금 먼저 반발해 나왔어야 있는 되는 거예요. 건데.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이거다. 네. 우리 중복지는 구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료다. 대학교 반값이다. 의료비는 이만큼 줄어든다. 이 모델을 제시해주고 네. 여기에 대해서 소요된 재원이 이렇다. 이 모델은 구체적으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다. 봐라. 이게 좋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우리 돈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좀 하자. 이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네, 못했죠. 네, 그 그렇게 부분이죠. 이 얘기를 해도 왜 그걸 못 하는지 참 솔직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네. 그건 뭐 자, 이번에 고소득자가 이제 과세 표준이 3억에서 5억 사이가 하나가 말하자면 신설이 된 거고 5억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율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래서 5억 이상이 42%. 42%고 그다음에 3억에서 5억 사이가 40%. 40% 그리고 그 밑에가 최고한 세율이 38% 예, 그렇죠. 그렇게 돼요. 예. 저는 고소득자는 아닌가 봐요. 세율의 변동이 별로 없네 저는. 자,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되면 소비 쪽에 무슨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소비 시장이나 영향이 어떻게 올 것 같아요? 글쎄요, 요번에는 어쨌든 부자 증세라는 키워드고 네. 요번에 세제 개편안 30페이지 가운데 제일 먼저 적힌 문구가 네. 양질의 일자리와 네. 소득 재분배.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과세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뭐 연말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차가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분명히 좀 부담이긴 한데 네. 일단은 더 여기서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을 갖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가면 또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오히려 변동을 주는 게 주식시장에서 더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주가가 얘기해 준 것처럼 특히 코스닥 같은 기업들은 그 요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네.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중소기업, 중소주를 중심으로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수급의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죠. 부담이고 네. 반대로 뭐 그러니까 일자리를 좀 늘린다거나 뭐 이런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내수 소비 쪽은 좀 아무래도 좀 혜택을 볼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약간 기대에 섞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정부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네.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정부가 건다 그래서 민간이 얼마나 따라올지 이번에 세제 개편을 쭉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워낙 많아요. 네, 하지만 많죠. 그게 글쎄요 항상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 과연 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자, 서민 세제 혜택 뭐 이런 거 있다며요 이번에. 이거 어떤 것들이에요 이거? 예, 서민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저소득 근로자들한테 네. 여러 가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좀 높여주겠다. 네. 문화, 예술, 도서 뭐 이런 건데 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가지수는 많은데 네. 별반 혜택은 뭐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한 방은 없다. 네, 없는 것 같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보편 증세의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근로소득자들의 46.5%가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데 네. 이게 근로소득자들이 안 내려고 해서 안 낸 게 아니고 2013년도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소득세법이 전환이 되면서 그렇죠.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특히 연봉 3천에서 6천 사이의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저는 여러 가지 근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갑자기 확 늘렸어요.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면세 비율이 30% 초반이었다가 2014년도에 오면 46%로 뛰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한 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명칭이 좀 어떨지 뭐 부자 증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 정부가 인위적으로 면세를 만들었던 부분은 원위치시켜서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밑에 계층들은 나도 소득세를 낸다는 자긍심을 저는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하여 세금 개세주의, 국민소득 개세주의 원칙처럼 나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 나 세금도 안 내는데 이런 국가의 구성원하고 내가 세금을 낸다, 비록 적다 이런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긍심은 별로 잘 안 느끼더라고요. 그러나- 세금을 내도. 그러나 이게 근데 사실 그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그때가 이제 조원동 경제수석이 네. 있을 때 했던 세제 개편이잖아요. 그때 그 세제 개편을 했고 하면서 그 털을 이렇게 몰래 이렇게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잘못된 이제 표현이죠. 네,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그건 국가 주도의 조세 정책을 이름하여 네. 야경 국가, 네. 조세 국가, 경찰 국가 때 얘기고 네. 지금은 상황이 전혀 하여튼 틀렸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그게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면세 받게 된 사람이 확 늘어나 버린 거. 네, 그 뒤에 그 파동 때문에 했는데 이제는요. 우리 예산 구조를 보시면 근데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좀 아니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한 절반 정도가 지금 거의 면세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30%까지 내려가고 네. 위에 중간에 한 20%는 다시 세금 내라. 이렇게 근데 했을 때 그 조건이 반발이 있습니다. 더 클 것 같은데요. 아니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는요. 우리가 세금을 내면 네. 그 중에 약 40%는 다시 복지로 돌려받습니다. 지금 연봉 3천만에서 5천만 사이는 일반 회사로 가면 대리나 과장급쯤입니다. 네. 그 사람들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분명히 복지 혜택을 눈으로 느끼는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그 장년층은 또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근로 세액공제를 약간 줄인다고 해서 네. 그럼 세부담이 얼마쯤 될 것인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세부담 정도가 됩니다. 네. 많아봐야 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만 원 추가적으로 낸다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복지했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세대여서 저는 우려하신 바대로 그와 같은 그 어떤 저소의 저항이라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받는 거는 다 그냥 그건 이미 받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까 추가로 내는 거는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중복지, 중부담, 중부담, 네.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 때 그때 마인드는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바꿔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공론화의 장을 한번 만들었어야 네, 되는 그럼요. 건데 예. 그게 없다는 게 지금 사실은 좀 문제긴 한데 자, 이번 부동산 대책하고 세제 개편안을 이제 시행하려면 이제 국회에 가서 엄청 우리가 도장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뭐 여기 정치 전문가는 안 계시니까 국회에서 도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얘기할 수는 없긴 할 텐데 사실 많이 모양이 바뀌지 않을까요? 국회 가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이제 예전과 달리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어떤 여러 가지 스타일로 봐서는 국회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굉장히 설득하는 작업을 아마 병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안 할 아마 수가 없죠. 뭐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든 아니면 국무총리가 오시든 간에 국회에 대해서 아마 설득을 하려고 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당이 과반수를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되죠. 실적으로 국민의당 정도 이상이라도 협조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상당히 지금 세제 개혁과 관련되는 시간표대로 가기가 아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지금 발표됐던 내용들의 일부 수정을 아마 담보로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납득할 만한 수도로 이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마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라는 게 항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타협이죠. 네. 그런 쪽으로 아마 전개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부동산 3법이 통과될 때 2년, 3년이 걸렸거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3년부터 연장됐었는데 그렇죠. 그걸 연기하는 과정에서도 2년, 3년씩 논란이 있었고 네. 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도 2년, 3년 정도 갔어요.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그래서 이 부동산 3법이 바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2017년도 말까지 연장이고 2015년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했고 정비 사업에서 1가구 3주택 분양하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 그걸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당연히 이제 예산 소위에 들어가면 많이 조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 약간 변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국회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네. 어쨌든 이제 9월달에 정부 예산안이 제출되고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개수 조정을 하겠죠. 네. 근데 11월 30일까지 안 되면 바로 그날 종료된 거를 봐서 그 다음 날 이제 예산 부수 법안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지금 말씀드린 요 세법 개정안 요것은 이 예산과 필수적인 거다 해서 올리면 사실은 통과 가능성이 그 전보다는 높은 건 분명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협치를 지금 한다고 모두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30일까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야권과 여러 가지 조정을 할 겁니다. 또 네. 상당 부분 조정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봐서는 저는 좀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를 들면 법인세하고 개인소득세하고 네. 그것도 서로 트레이드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트레이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통과시키고 둘 중에 하나는 없던 걸로 가든지. 아마 이렇게 만약 한다면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세율을 목표치를 두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 네.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2018년도는 1%, 19년도 1% 이런 정도의 아니든지 네. 두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참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법인세를 구조를 보면 전에 기업 한류 세제라고 해서 예. 배당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임금을 주지 않고 기업에 많이 쌓아두었다. 예.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근데 그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간 3% 명목세율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번 세법 개정에서도 여러 가지 배당하고 그런 것 좀 빼내서 다른 것으로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제가 볼 때 법인세 명목세율은 그대로 가되 지금
기업 한류 세제를 일부 조정을 해서 네. 기업의 부담이 덜한 쪽으로 조정한다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큰 게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대기업에서 창출되는 것은 일반적인 거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대기업한테 집중되어 있는 비과세 감면 세목 중에 하나가 R&D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뭐 우리 네. 전기차 이런 것은 정말로 열심히 그 기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법인세 세율을 안 올렸으니까 이걸 다 깎아버린 거예요. 외국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율을 올리면서 예.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를 늘려준다. 그렇죠. 이것을 해서 명목세율은 뭐 실효세율 우리가 부담이 적으니까 그것은 이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명목세율은 올리다. 그 대신 정말로 우리 기업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한 오히려 비과세라든지 그럴 수도 있죠. 감면을 한다면 결국은 총체적인 세부담은 줄어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대선 공약에 법인세는 추후에 천천히 검토를 하고 개인소득세는 올린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트레이드오프하기 위해서 법인세도 집어넣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인세 물러서고 소득세는 관철을 시키려고 하는 게 그 생각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짚어볼 거는 대체로 다 짚어본 그렇죠. 것 같죠? 그러시죠? 네. 자, 그래서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